밤이 내리면 한반도의 하늘은 두 가지 색으로 나뉜다. 남쪽은 도시의 불빛이 빛의 강처럼 흘러내리고 북쪽은 깊은 어둠이 바다처럼 덮인다. 그 위성사진 한 장이 수십 년의 역사를 말해준다. 38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밝고 위는 어둡다. 그 어둠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통제이며 체제의 철학이다. 평양의 전기는 늘 부족하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나라다. 우리 인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만든다. 그러나 그 빛은 평등하지 않다. 평양의 중심부 김일성 광장과 여명거리, 과학자 거리에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같은 도시 안에서도 몇 블록만 벗어나면 아파트는 암흑으로 가라앉고 창문 하나 불 켜진 집이 드물다. 한 탈북민은 이렇게 회상했다. 밤이 되면 아파트가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창문마다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간혹 한두 집에서만 작은 전구가 깜빡였죠. 그 불빛이 동네 사람들 모두의 희망이었어요. 평양의 불빛은 권력의 신호다. 전기가 공급되는 구역은 충성의 보상이고 불이 꺼진 구역은 체제의 바깥이다. 김정은은 전기를 통해 사람들을 구분한다. 누가 빛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곧 충성심의 척도다. 평양의 전력망은 세 계층으로 나뉜다. 첫째, 1급 전력구역 중앙당 간부, 군 고위층, 외화벌이 기관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이곳은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오면 발전소가 멈춰도 이 지역은 예외다.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당중앙위원회 건물, 인민대학습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2급 구역 일반 관료, 대학 교원, 기술직 종사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전기를 공급받는다. 보통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 정전 없는 4시간이 그들의 일상이다. 이때를 전기시간이라 부르며 모든 가정이 동시에 밥을 짓고 세탁기를 돌린다. 불이 들어오면 아파트 복도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전기가 끊기면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켠다. 셋째, 3급 구역 평양 외곽과 일반 주민구역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고 들어와도 몇 분 만에 나가버린다. 냉장고는 사실상 장식품이며 주민들은 음식 부패를 막기 위해 겨울엔 밖에 음식을 내놓고 여름엔 소금에 절인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기가 아니라 운을 믿어요. 오늘 밤 불이 들어오면 행운이고 끊기면 그냥 평소죠. 북한은 전력 자립을 외치지만 현실은 자립이 아니라 단절이다. 전체 발전량의 70% 이상이 수력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노후한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1970에서 80년대 구소련 기술로 지어졌고 지금은 부품이 닳아 제 기능을 못한다.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다. 발전소는 돌아가지만 전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송전선이 낡아서 절반이 새버리죠. 북한의 송전 손실률은 공식적으로 15%지만 실제로는 40%에 달한다. 절반 가까운 전력이 중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 전기는 어디로 갔을까? 어떤 것은 노후된 배전망에서 사라지고 어떤 것은 특권층의 사적 연결선으로 흘러간다. 김정은 측근들이 비밀리에 자신들의 별장, 숙소로 전선을 따서 연결하는 행위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전기는 북한에서 또 하나의 권력의 통화다. 간부들은 전기를 쥐고 사람을 통제한다. 이번 달 충성평가가 좋으면 전력 시간을 늘려주겠다. 행사 준비를 잘하면 병원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것은 전기의 정치학이다. 평양 주민들은 어둠에 익숙하다. 촛불, 랜턴, 태양광 전등은 필수품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불이 꺼지면 숨죽여 기다려야 한다는 걸 배운다.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불빛이 들어오면 그제야 웃는다. 불이 들어오면 아이가 춤을 춰요. 텔레비전 켜고 노래를 틀어요. 그게 우리 집의 유일한 축제예요.
전기가 들어오는 날은 마치 명절처럼 된다. 그 몇 시간 동안은 냉장고가 돌아가고 세탁기가 물을 돌린다. 그러다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면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평양의 빛은 계급을 드러낸다. 밝은 곳은 권력의 중심이고 어두운 곳은 변두리다. 김정은은 평양의 외곽을 일부러 어둡게 유지한다. 그곳은 충성도가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전기가 곧 보상이자 징벌이 된다. 한 간부 출신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다. 전기는 곧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충성심이 의심받으면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가 끊긴다는 건 당신이 체제 밖으로 밀려났다는 뜻이었죠. 이러한 통제 방식은 북한 사회 전체에 스며들었다. 학교, 병원, 공장, 심지어 방송국까지. 전력 공급 순위는 충성도에 따라 달라진다. 당 간부가 많은 기관은 밤에도 불이 켜지지만 지방 병원은 수술 중에도 전기가 나가 환자가 죽기도 한다. 북한은 종종 밝은 평양을 보여주려 한다. 국제 행사나 외신 기자 초청 시기에 맞춰 여명거리 전체에 전기를 집중 공급한다. 건물 외벽을 조명으로 감싸고 가짜 네온 사인을 설치한다. 이때 발전소는 풀가동되고 지방의 전기는 끊긴다. 그러나 주민들은 알고 있다. 그 빛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평양의 불빛은 김정은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불빛 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요. 김일성 광장은 북한 체제의 심장이다. 국경일이면 수천 개의 조명이 광장을 뒤덮고 주민들은 형광등 아래서 열병식 연습을 한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전력은 즉시 끊긴다. 광장의 조명은 단지 보여주기용이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행사 끝나면 바로 깜깜해져요. 그게 더 무서워요. 불빛이 꺼질 때마다 우린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구나 느껴요. 김정은은 전력을 단순한 산업자원이 아니라 통치 수단으로 본다. 그는 전기는 국가의 숨결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권력으로 사용한다. 그는 특정 지역의 전력을 끊어 주민들을 교육한다. 그것을 정전 단련이라 부른다. 국가방송은 이를 전력절약의 사회주의 정신훈련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체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고의적 통제다. 북한은 늘 말한다. 평양은 조국의 심장, 혁명의 수도다. 그래서 김정은은 평양의 중심부를 절대 어둡게 놔두지 않는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체제의 상징이 무너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빛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지방의 마을과 도시가 전력을 빼앗긴다.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의 산골 마을들은 밤이면 완전한 암흑이 된다. 그곳 주민들은 평양이 밝으면 우리는 더 어두워진다고 말한다. 국가의 빛은 인민의 어둠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에 모여든다. 누군가는 라디오를 켜고 누군가는 중국산 배터리를 연결한다. 그렇게 생긴 작은 불빛은 서로의 얼굴을 비추며 희망이 된다. 전기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잠을 안 자요. 그 몇 시간을 아껴서 빨래하고 공부하고 라디오에서 남한 소식을 들어요. 전기가 들어온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은 자유를 느낀다. 빛은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잠시나마 억압을 잊게 해주는 숨결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하늘은 더 어두워졌다. 전기가 끊긴 건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체제가 멈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그 시절, 전기가 사라지고 식량이 끊기고 기차가 멈췄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쓰러졌고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새로운 불빛이 켜졌다. 그것이 바로 장마당이었다. 국가의 배급이 끊긴 뒤 사람들은 몰래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쌀, 옥수수, 소금, 기름, 옷, 그리고 전선과 배터리까지. 처음엔 금지됐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시장에 의존하자 국가도 결국 눈을 감았다. 이렇게 장마당은
북한 사회의 비공식 생명선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빛조차 거래됐다. 사람들은 군수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나온 전선을 몰래 빼돌리고 남한중국산 배터리를 재활용해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 전기가 국가의 자산이라면 그 전기를 사고 파는 건 일종의 범죄였다. 하지만 모두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한 탈북민의 증언이다. 밤에 남몰래 발전소 근처로 가요. 거기서 전선을 몰래 연결하면 몇 시간은 불이 들어와요. 그걸 전기 훔치기라고 했죠. 주민들은 몰래 전선을 이어붙여 전기를 끌어왔다. 그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걸리면 노동단련대에 끌려가고 심하면 반혁명죄로 처벌받았다. 전기를 훔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예요. 우린 그냥 빛이 필요했어요. 그 말은 절규이자 선언이었다. 국가가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전기. 그것은 체제의 균열이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에서 작은 태양광 패널이 북한 국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외화벌이 기관이나 무역 간부들만 쓸 수 있었지만 점차 장마당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퍼졌다. 태양광 패널은 북한 생활을 바꿔놓았다. 크기 30cm 남짓한 패널 하나면 밤새 라디오를 켜거나 전구 하나를 밝힐 수 있었다. 주민들은 낮에 옥상에 패널을 올려놓고 밤이면 그 전기로 장사를 했다. 이제 더 이상 전력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았다. 태양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스스로 빛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으로 에너지의 독립을 이뤄냈다. 북한의 장마당은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했다. 남성들은 군대나 공장에 소속되어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몰래 시장에 나갔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가장 먼저 활용했다. 낮에는 장사 준비하고 밤에는 태양광으로 불 켜고 물건을 팔았어요.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어머니는 장사를 이어갔다. 여성들은 점점 빛의 주인이 되었다. 그 불빛은 단지 전기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불이었다. 밤의 장마당은 독특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가게마다 서로 다른 밝기의 조명이 깜빡인다. 누군가는 LED 전구를 쓰고 누군가는 손전등이나 양초를 켠다. 멀리서 보면 수천 개의 작은 별들이 땅 위에 흩뿌려진 듯하다. 그 불빛들이 다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밥이고 누군가의 꿈이에요. 장마당의 불빛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였다. 누가 무엇을 팔든 누가 불을 켜든 그 순간만큼은 김정은의 명령도 미치지 못했다. 그리하여 북한의 밤은 완전히 어둡지 않다. 그 어둠을 뚫고 피어난 시장의 불빛은 사람들의 생존 본능이자 조용한 저항의 언어였다. 태양광 패널이 늘어나자 전기를 파는 장사꾼도 생겨났다. 낮에 충전해둔 배터리를 저녁에 이웃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가격은 전구 하나를 밤새 켜는 기준으로 쌀 반줌 혹은 인민폐 2위안 정도였다. 이 전기 장사꾼들은 새로운 부자가 됐다. 그들은 기술을 알고 물건을 조달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전선망을 만들기도 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적 에너지 네트워크의 탄생이었다. 장마당이 성장하면서 북한 곳곳에 비공식 전력망이 형성됐다. 누군가는 발전소에서 몰래 전선을 끌어오고 누군가는 개인 발전기를 돌렸다. 심지어 마을 단위로 돈을 모아 공동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곳도 생겼다. 우린 국가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을 전기는 우리가 만든다. 이건 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변화였다. 전기는 곧 권력이었는데 그 권력이 이제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 전기가 국가 통제를 벗어나면 정보도 사상도 함께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이후 당국은 장마당의 태양광 패널을 비사회주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국가보다 주민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태양광 패널을 팔던 상인들은 이제 가방형 태양광 세트, 비밀 충전기 등 눈속임용 제품을 만들어냈다. 당국의 단속은 피로감만 쌓였고 결국 지방 보위부 간부들도 몰래 태양광 패널을 구입했다. 흥미로운 건 이 사적 전기가 단순한 빛을 넘어 정보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배터리로 충전한 라디오로 사람들은 남한 방송을 들었다. 심야의 어둠 속에서 몰래 이어폰을 꽂고 자유의 소식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전기가 있어야 라디오를 켤 수 있었어요. 그 불빛이 없으면 세상도 없었어요. 전기가 정보의 문을 열었고 정보는 생각의 자유를 깨웠다. 이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였다. 국가가 통제하던 전력이 이제 개인의 경제로 그리고 자유의 통로로 변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었다. 그건 체제의 붕괴 예고였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전기는 곧 권력이다. 누가 전기를 통제하느냐가 곧 누가 사람을 지배하느냐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전기가 더 이상 당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면 그건 김정은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겉으로는 전력난 극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사적 전력망이 이미 전국적으로 퍼졌다. 심지어 군부대조차 장마당에서 배터리를 구입하고 간부들의 관사에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전력 통제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 국가가 끊어도 주민은 다시 있는다. 그 불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문명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배터리, 비공식 전력망.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생존 철학이었다. 평양의 중심부, 김일성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역은 언제나 환하다. 주석궁, 인민대학습당, 당 중앙위원회 건물. 그곳만은 단 한 번도 전기가 끊긴 적이 없다. 하지만 그 불빛은 국가의 힘이 아니라 통제의 상징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전기를 철저히 계층별로 나눈다. 권력 핵심층에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 당 간부의 관사, 군부대, 핵심 산업시설, 선전용 관광지. 이곳은 체제의 쇼윈도이자 통제의 거울이다. 반면 평양 외곽이나 지방의 전력 공급률은 하루 평균 3시간에서 5시간에 불과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쌓이면 그마저도 며칠씩 끊긴다. 우리 집은 불이 꺼지면 아이들이 울어요. 그런데 TV에서는 늘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한 탈북민의 말이다. 그는 이 불균형을 불빛의 신분제라고 불렀다. 북한의 전력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다. 그건 철저한 정치 도구다. 전력망은 경제 부문이 아니라 보위부 군수공업부가 관리한다. 즉, 전기가 당의 통제 도구인 셈이다. 이 구조는 김정은의 권력 유지 전략과 직결된다. 그는 전기를 통해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가 배신했는가를 판단한다. 전력 공급은 보상이고 정전은 처벌이다. 특히 군부는 북한 전력망의 중심이다. 모든 발전소, 수력댐, 송전선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민간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 군은 전기를 통제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는다. 남는 전력을 팔아 외화를 벌고 장마당 상인에게 몰래 공급하기도 한다. 즉, 전기를 독점한 군부는 국가의 심장을 쥔 제2의 권력이 된 것이다. 한 탈북 간부의 증언이다. 김정은도 함부로 발전소 간부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들은 총보다 전선을 쥐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김정은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는 2016년 이후 전력통제법을 강화하고 모든 태양광 패널, 사적 발전기, 배터리 거래를 단속 대상으로 올렸다. 또한 전력지휘국을 신설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누가 밤늦게 불을 켜는지, 누가 라디오를 켜는지, 심지어 어느 가정에서 비정상 전력이 흐르는지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감시망은 완벽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체제는 불빛의 바다가 아니라 불빛의 섬들 위에 세워져 있었다. 북한에서 전기는 단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충성심의 척도다. 한 예로 국경 지역에서는 야간 소등 시간을 어긴 가정이 적발되면 적대계층 의심자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는다. 한밤중에 불빛 하나가 사상검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밤에 라디오 불빛이 새어나가면 보위부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다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들었어요. 이런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을 켠다. 그건 단순한 생활의 편의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다. 김정은은 전기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끊으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피어난다. 전기가 끊기면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한다. 왜 우리 집은 늘 어두울까? 왜 평양은 밝고 우리는 어둡지? 그 질문이 쌓일 때마다 체제의 균열은 조금씩 커져간다. 북한의 밤은 침묵이 아니라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전기가 생기면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지면 라디오가 켜진다. 라디오가 켜지면 세상이 열린다. 그걸 김정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당국은 2018년 이후 모든 라디오를 단파 차단형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다. 태양광으로 충전한 배터리를 이용해 중국산 라디오를 몰래 개조했다. 이건 단순한 전기 사용이 아니라 정보의 혁명이었다. 전기가 통제를 벗어나자 사람들의 생각도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전기는 곧 자유다.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면 국가의 허락 없이 밤을 밝힐 수 있다.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충전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주체의 변질이다.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김정은의 배급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국가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만든다. 2020년대 초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해 북한 전역으로 값싼 LED 조명과 태양광 배터리가 퍼졌다. 이 불빛은 단순히 집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밤에도 장사가 가능해지자 시장 운영 시간이 늘었고 돈의 흐름도 빨라졌다. 전기는 경제에 피었다. 그 피가 흐르자 국가의 통제는 점점 무력해졌다. 김정은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 전기를 풀면 체제가 흔들리고 전기를 막으면 경제가 멈춘다. 그래서 그는 선별적 전력 공급 정책을 택했다. 충성도 높은 지역에는 전력을 보상으로 주고 문제가 생기면 정전으로 벌한다. 이건 전기판 충성도 게임이다. 김정은은 전선을 통해 국민의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빛은 통제되지 않는다. 전선은 통제할 수 있어도 빛은 막을 수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불을 켠다.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로, 혹은 몰래 끌어온 전력으로.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작은 선언이다. 우린 살아있다. 우린 생각한다. 그 불빛은 김정은의 통제 밖에서 조용히 번져나간다. 어느 날 평양 외곽의 한 마을에서 정부의 전력 공급이 3일간 끊겼다. 그때 주민들은 마을 돈을 모아 소형 발전기를 구입했다. 그리고 발전기 옆에 이렇게 써붙였다. 우리 힘으로 만든 빛. 이 문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건 국가의 존재를 넘어선 선언이었다. 전기를 국가 없이 생산한다는 것. 그건 곧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다. 북한의 어둠은 단지 전기의 부족이 아니다. 그건 체제의 은유다. 어둠은 권력의 도구이자 동시에 사람들의 각성의 무대다. 김정은은 어둠을 이용해 통제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자유의 빛을 발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인 정전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각을 주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밤은 여전히 불균등하게 빛난다. 지도부의 궁전은 환하고 변두리의 가정은 어둡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작은 전구가 켜지고 있다. 태양광, 배터리, 장마당 전기, 그리고 인간의 의지. 그건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빛이다. 왜냐하면 그 빛은 명령이 아니라 의지로 켜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문명을 만들고 있다. 전기를 훔쳐서 태양으로부터 얻어서 혹은 서로 나누면서 그 불빛은 작고 약하지만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만든다. 언젠가 그 파도가 평양의 하늘을 가득 채울 때 김정은의 체제는 더 이상 빛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북한의 밤은 처음으로 모두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날 것이다.